자, 이번의 주제는요, 취지 그리고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 학교 선발 과정에 대한 설명, 기타 전체적인 채용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분이고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장영준 주무관님께서 강연에 좀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영준입니다. 저는 이제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제도에 2017년 13기로 합격을 해서 2018년 올해 5월 2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년간의 수습 과정 중 6개월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순서인데요. 이제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다른 일반 공채 시험과는 다르게 조금 자격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채용 개요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조금 비중 있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 필기 시험, 면접 시험, 그다음 1년간의 수습 근무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채용 개요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사실상 되게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요. 지역인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또한 지방대학교를 활성화하고자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민간 경력 시험이나 공채와는 다르게 공직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는 데에도 조금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9급 7급, 5급 시험에 비해서는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조금 덜 알려진 시험이에요. 심지어 이제 어떤 대학교에서는 담당자들이 이 제도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교 내에서 홍보가 잘 돼 있어서 학교 선발 과정에서도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 자리에 이제 오신 대학생 새내기 분들이나 고등학생 분들은 여기서 좀 정보를 알아가시면 나중에 취업 준비하는데 혹시라도 이 제도를 준비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법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반적인 채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이름에 이제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제 지방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현황이에요. 이거는 학교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종 합격자 인원 수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매년 5명 혹은 10명씩 늘어났는데, 이제 이걸로 채용 과정을 거쳐서 공무원이 된 분들이 이제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규모를 사실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고, 12월 초에 혹은 중순에 2019년 채용 규모가 이제 또 발표가 날 거예요. 지금 이거는 19년은 발표가 안 나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래도 증가 추세에 있었으니까 계속 증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행정 분야, 대학교에서 인문사회 계열 전공을 하신 분들이 행정 분야에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17년에서 18년 갈 때 행정 분야는 17명이 뛴 반면에 기술 분야는 7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토목, 건축, 화공 다양한 분야로 나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각 부처에서 TO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술 분야를 조금 줄이고, 아니면 행정 분야가 이제 부처 배치를 하기 수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고요. 이거는 대학교에서 이만큼 할당된 공무원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만큼을 추천해서 이 6명 혹은 10명 안에 든 사람이 본 시험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그 인원수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입학 정원 기준으로 500명 이하가 입학하는 학교는 6명이 추천이 가능하고, 3,000명 이상 되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명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되면서 원래 2017년까지는 8명까지 추천이 가능했는데 점차 제도를 확대해 나가면서
2018년 시험에서는 10명까지 확 늘어난 상태이고요. 19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잠시만요. 그리고 이 6명 혹은 10명 안에 들기 위해서 학교 선발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홍보가 잘 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된 인원에 들기 위해서 경쟁률이 학교 자체적으로 뭐 5대 1까지도 치솟는 학교도 있고, 홍보가 좀 덜 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 안에 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도 많을 뿐더러. 그리고 저는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저도 조금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1년을 더 준비했어요. 선발 시험 요 8명 안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학교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좀 잘 짜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격 요건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 제도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공채 시험에 비해서 자격 요건으로 사람을 많이 거르기 때문에 이 안에 들면은 상당히 장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이 안에 안 들면은 아예 지원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추천할 수 있는 학교란 무엇이냐? 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 이런 거 제외하고, 또한 졸업과 동시에 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졸업자의 경우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만 지원이 가능해요. 3년도 이제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년 시험의 경우 면접일이 5월 25일일 때 2016년 5월 25일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9년 시험을 준비하는데 16년 2월 졸업생이다. 그러면 이거 지원이 아예 불가능한 거죠. 이것도 잘 따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석차가 상위 10% 이내이다. 예를 들어서 61명이 졸업을 한 학과에서 내가 6등이면 지원이 가능한 거고 7등이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 이 제도를 대학교 가기 전에 생각을 해놓으신 분들이면은 사전에 석차 관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상당히 되겠죠. 그다음에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9년 시험에 지원하는 사람은 20년 2월까지는 졸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0년 2월에 졸업을 못하면 아예 채용에서 탈락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여야 된다. 그리고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4분의 3이면 대학교 4학년 중에 3학년까지 대충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점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것도 10%는 똑같아요.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이 각 과의 상위 10% 이내인 자. 교양이나 전공 다 포함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 방금까지는 기본적인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5급 공채랑 비슷할 거예요. 영어 능력 검정 시험, 대표적으로 토익이 있는데 토익은 700점만 넘으면 되고요. 그 외에 토플, 탭스, 스텔프, 플렉스가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잘 안 하시는 편이라서 대부분 토익 700점만 맞추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토익이 2년까지 적용되는데 2년이 지나기 전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등록을 하시면 3년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실 거면은 미리미리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2급 이상인 자, 1급도 가능하고요, 물론. 그리고 이건 4년까지 인정해 주기 때문에 19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15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응시 가능 연령은 20세 이상, 19년도 시험 기준으로 20세 이상, 그리고 상한선은 없어요. 상한선은 딱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학교 선발이 중요한데, 학교 선발에서 토익을 700점만 넘으면 따로 가점 부여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750점은 몇 점 더 주고 800점은 몇 점 더 주고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해놓은 학교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이제 직접 알아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제한이 또 있습니다. 동일인 재추천 금지. 그러니까 2018년부터
한번 학교 시험에 통과해서 추천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응시를 못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딱 한 번뿐입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학교 선발은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학교 선발을 통과해서 추천을 받는 거는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시험에 대해서 성적이 올라왔을 때 딱 지원을 하는 게 좋고요. 아직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내년을 노려보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죠. 아까운 기회 날려버리면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개의 학교에서 한 개의 분야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학교를 두 개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한 개의 학교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복수 전공을 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행정 분야에서 뭐 국어국문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복수 전공으로 뭐 건축공학과를 다니고 있다. 이런 분들은 행정 혹은 기술 중에 하나만 골라가지고 지원을 가능한다는 점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필기시험입니다. 다른 이제 5급 공채나 민간 경력 시험과 마찬가지로 피셋을 봐요. 대신에 2018년부터는 헌법이 추가가 됐어요. 5급 공채는 17년부터 추가됐고요. 지역 인재는 18년 시험부터 헌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17년 합격자라서 헌법을 보지 않는 마지막 지원자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운이 좋았었죠. 헌법은 60점 이상 패스페일입니다. 60점 미만이 뜨면 피셋을 아무리 잘 보더라도 탈락이고 60점 이상인 경우에 이제 피셋 나머지 세 과목에 대해서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가리게 되죠. 그리고 네, 피셋 언어 논리, 그러니까 평소에 독서 많이 하셔야 되고 자료 해석, 수적인 감각이 조금 중요하고 상황 판단, 어떤 평소에 뭐 어려운 IQ 퀴즈 같은 거 많이 푸시는 분들 좀 유리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목당 90분, 한 과목당 40문제에 걸쳐서 풀게 되고 상당히 시험 강도가 세요. 조금 체력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를 이제 진짜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한 회차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과목 점수의 60점 이상 취득, 다음 피셋 과목 만점에 40% 이상 득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뜨면은 과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대신 5급 공채와 다른 점은 평락이 없습니다. 5급 공채는 60점 이상이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 인재는 평균 뭐 59점 맞아도 괜찮아요. 순위권 안에 들면.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는 1.2배수 안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면접을 1.2배수를 치르는데 12명 중에 2명 떨어지는 꼴이죠. 면접에서. 네. 그리고 피셋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이제 7급 공채에도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리스크가 큰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탈출구도 있으니까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면접 시험입니다. 면접 시험은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 말고요. 그냥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면은 자기기술서라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문항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3문항 정도 쓰는데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써서 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다 같이 시간을 재고 씁니다. 그래서 한 20분, 25분 동안 3문항 써야 되니까 상당히 빡세다고 해야 되나? 손이 아프고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 쓴 다음에 개인 발표라고 해서 앞서 이제 민간 경력 5급이신 사무관님께서 설명했듯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1페이지, 1페이지 간략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뭐 제가 했을 때는 뭐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원페이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개를 작성한 거를 가지고 면접관실에 들어가죠. 면접관 분들은 이제 3분이 계시고 저는 혼자인데 자기기술서에 대해서 20분 동안 면접을 치르고 개인 발표에 대해서 25분, 그러니까 총 45분 동안 면접을 하고요. 이게 사실 뭐 1.1배수, 1.2배수만 면접을 보는 거라서 좀 얕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는 습득할 수 없는 스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것도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학원을 꼭 다니셔서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제 지역 인재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규칙인데요. 10% 상위 10%가 아니라 또 다른 10%가 있습니다. 특정 광역자치단체에서 합격자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이거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글씨에서 선발 예정 인원 130명 중 행정직 선발 예정이 72명인 경우, 그럼 기술직은 자동으로 58명이 되겠죠. 그러면 특정 광역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나올 수 있는 행정직 합격자 최대 인원수는 7명으로 정해진다. 부산에서 8등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전국에서 8등일지라도. 그리고 특정 광역자치단체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직 합격자 최대 인원수는 5명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도권 학생들, 경기도권 학생들한테는 역차별이라고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역 인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 기술직 커트라인, 피셋 커트라인이 240점 정도까지, 평균 80점까지도 나오고요. 반면에 지방에서는 60점, 63점 뭐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이 뭐 10점, 15점씩 이렇게 나니까 서울에서는 굉장히 조금 힘든 반면 지방에서는 수월한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학점 관리를 잘 하신다면은 일반 공채 7급보다는 수월하게 입직을 할 수 있는 경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률이, 그러니까 학교 선발은 논외로 하고 실제로 본 시험에서의 경쟁률은 4대1, 5대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 선발을 치열하게 치르고 오신 분들은 학교 선발이 뭐 5대1, 6대1 된다 그러면 5대1 곱하기 또 본 시험에서 5대1 하니까 뭐 25대1, 뭐 30대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쟁률은 5대1, 4대1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입직 경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수습근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수원, 그러니까 제가 17년에 합격을 해서 18년 4월 달에 연수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확정된 백수로의 삶을 1년간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큰 부분이에요. 이거는 17년에 합격해서 18년에 연수원에 들어간다. 1년 동안 해외여행 마음껏 다녀오시고 뭐 게임도 많이 하시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험이죠. 부처 배치 전에 4주간의 직무수행 관련 실무 교육을 받게 되고요. 연수원 입교 1주 전에 각 부처별 배정 수요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연수원 들어가면서 1지망에서 3지망까지 나는 어떤 부에 가고 싶다, 뭐 국토교통부에 가고 싶다, 이런 희망원을 제출을 해요. 그래서 희망원은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대부분 가르게 되지만 특정 인기 부처에서는 따로 면접을 또 본다던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각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 자기소개서 제출 및 면접을 실시한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다음 이거는 채용 공고에 써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기재를 했어요. 2017년 기준 세금 떼고 나서 월 210만 원 내외가 통장에 찍히는데요. 이것도 평균이지 초과 근무, 그러니까 야근을 안 하면 190만 원 후반대가 나오고요. 야근을 한 20시간 정도 하면 210만 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당 포함해서 210만 원이에요. 이제 뭐 야근을 엄청 많이 하는 부처에 간다 하면 240만 원도 막 찍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수습 근무 후에는 1년간의 수습 근무, 저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수습 근무를 하고 있고요. 수습기관의 심사를 2회 받고 나서 정식 임용이 되게 됩니다. 그 기간 중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 공무원 3대 비위, 이거는 현직자 공무원분들도 중요하지만 수습 직원은 작은 거 하나라도 낙엽이라도 조심하면서 지내야 해요. 뭐 하나 걸리면 수습 근무를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니까 수습 기간 끝나고 나서 군대 21개월 혹은 24개월을 호봉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이 끝나면 3호봉 내지는 4호봉으로 바로 뛰게 되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끝났나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장영준 주무관님 강연 감사합니다. 자, 2018 공직 박람회 이제 마지막 강연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유용한 정보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노하우를 마음껏 또 이곳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신 우리 강연자님 모두 수고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강연자님은요, 지역 인재 구급에 대한 전반적인 채용 절차와 공직 입직 후에 현재까지 느낀 점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의 성영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인재 구급 견습 직원 채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영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채용 설명을 해주셨던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근무했던 한지 지금 좀 4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시험을 봐서 합격하진 않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찾아보게 될 테지만 채용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지역인재 견습 직원이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겨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 예정자를 추천 선발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수습 근무를 통해 일반직 7급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취업 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방면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제도가 제정된 이후로부터 계속 선발 규모는 증가해 왔고, 올해 7급은 130명, 9급은 18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내 선발, 필기 전형, 면접 전형, 그리고 마지막 견습 직원을 통해서 9급 공무원으로 최종 임용이 되게 됩니다. 각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교내 선발입니다.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일반 9급 공채보다 조금 고등학교 친구들끼리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낮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교내 선발을 통과하지 않으면 시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교내 선발의 조건도 충족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내 선발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학과 성적 30% 이상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 3.0 이내인 친구들을 최대 7명까지 학교의 인원수에 따라서 추천이 가능합니다. 교내 선발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필기 전형 준비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필기 시험은 일반 공채랑은 조금 다르게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과목으로만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각 과목 모두 만점에 40% 이상 득점을 해야 되고,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를 아까 7급 지역인재 설명해 주셨던 선배님 말씀과 똑같이 지역별로 고득점자 순으로 균형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균 점수가 높은데도 반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낮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균등 선발을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친구들끼리만 준비를 하지만 일반직 공채와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교재를 공부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인터넷 강의나 학원 강의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면접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까지 합격하게 되고 나면 면접 전형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공직 적합성, 직무 수행 능력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5개 평정 요소로 상, 중, 하로 평가하여 평가 점수가 우수한 그 학생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면접과는 다르게 자기 기술서라고 하는 자기 기술서라고 하는 항목이 공무원 면접에는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 자기 기술서를 서술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자기 소개 이런 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이 되고 나면 견습 직원으로 총 6개월간의 수습 근무를 하게 되고 임용 심사 여부를 거쳐서 최종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이 되게 됩니다. 각 절차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라고 하는 공고문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채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공무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께서 공무원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공무원은 다른 직업보다 편하잖아. 뭐 너는 좋겠다. 이제 밥통이잖아.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처음에 사실 임용되기 전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무원은 편하다, 안일하다, 그 사람들 일을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를 가르쳐 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달라진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생각하는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가까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기반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수립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9급 공무원인데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아직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훗날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업무들을 보고 배우고 도와드리며 업무를 익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안정적이다, 편하다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바로 다양한 사업과 지원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에 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정립하기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기도 했고 좀 그냥 편하기 위해서 내가 공무원이 된 건가라고 하기에는 편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힘든 순간들이 여러분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그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순간들을 조금 잘 이겨낼 수 있었던 3가지를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하고 싶다면 내가 왜 공무원이 하고 싶은지, 공기업, 대기업, 사기업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느 부처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삶의 가치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걸 할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나면 조금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어느 정도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 되고 싶은 나이가 되려면 지금 당장은 될 수 없더라도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네, 안 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질문 없습니까? 네. 여러분, 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